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아침 신문 귀로 읽으세요.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안녕하세요. 전창걸입니다. 술 마신 다음날 새싹 땅콩차 한 스푼을 뜨거운 물 1리터에 우려서 마셔보세요. 한 30분 지나면 내가 어제 과음한 사람이 맞나 의심이 들 정도로 숙취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제품 가격에 부담 느끼시는 분들 계셔서 이번에 포장 비용을 줄이고 부담도 줄인 새싹 땅콩차를 새롭게 출시합니다. 인터넷 다음에서 새싹 땅콩차를 검색하시고 전창걸닷컴으로 오세요. 전화문의는 070-8635-1288, 070-8635-1288로 전화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판매는 언제든지 전화문의는 업무 시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너만 멀쩡해? 다른 대로 돼? 똑같이 3차를 달렸어. 삼겹살에 소주로 시작하고 호프로 2차 가고 마지막 포장마차까지. 다들 정신을 못 차리는데 왜 너만 멀쩡한 거야? 바른 대로 돼! 차 살 때 어디서 검색했어? 카넥트요. 차 살 때 어디서 견적냈어? 카넥트요. 차 살 때 어디서 할인받았어? 카넥트요. 카넥트 모르세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은 앱이요. 차량 재원, 이미지 검색부터 결제 조건에 따른 견적 비교를 한 방에. 차 살 때 찾는 앱 카넥트를 지금 다운받으세요. 자동차의 모든 것 카넥트. 넥트 카넥트.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정현종님의 시처럼 한 아이의 일생을 만나는 마음으로 교육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고향이 될 작은 시골 학교, 16년의 대안학교 푸른꿈 고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기다립니다. 문의 전화는 063-323-2258, 323-2258. 검색창에 푸른꿈 고등학교를 검색해보세요. 네, 10월 29일자 아침신문 주요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국감, 연장 국감이라고 하죠. 대통령 비서실에 대한 국감이 이목을 집중시켰는데 역시 기대했던 그런 발언들은 없었습니다. 예. 세월호 참사 당일, 그러니까 올 4월 16일에 박근혜 대통령이 그 7시간 동안에 세월호와 관련해 3차례 지시를 내렸다 이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예. 일자대발입니다. 자, 근데 어제는 7차례 지시를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앞선 그 해명, 3차례 지시했다는 해명은 김기춘 실장이 당시에 실제로 밝힌 내용은 아니고 예. 새누리당이 그 당시 청와대로부터 받은 자료에 담겨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김기춘 실장은 또 국감에 나와가지고는 7차례 지시가 있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1시간에 한 번 꼴로 지시했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예. 네. 자,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가 좀 달라졌네. 이런 생각을 또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상황 확인을 위해서 전화한 것까지 모두 지시로 분류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대응한 것처럼 지시 횟수를 부풀리려 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청와대 발표를 보면 주로 그 안보실장에게 전화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재난의 컨트롤 타워도 아닌 사람한테 왜 잘못 지시를 했군요. 엉뚱한 결과적으로. 사람한테 전화를 했네요, 예. 보니까. 예. 자, 그리고, 김기춘 실장이 또 했던 발언 가운데 주목되는 것은 뭐냐면은, 일어나면 출근이고 주무시면 퇴근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대통령 직무 공간은 관저, 본관, 위민관 등 청와대 안에 여러 곳이 있지만은 그 시간 어느 집무실에 있는지는 경호상 밝힐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번에는 모른다. 이랬었죠. 아니 왜 그때는 모른다고 말했다가 이제서야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당시 뭐 별로 그렇게 크게 생각 없이 한 발언이 예. 큰 파장을 야기해서
주워 담기 위해서 이런 말을 했는지 아니면 당시에는 뭔가 대통령과 틀어진 일이 있어서 모른다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파장을 일으킨 다음 어느 정도 지금 수습이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호상 밝힐 수 없다 이렇게 말을 또. 그럴 리야 없겠지만 지금 대통령은 일어나면 출근이고 주무시면 퇴근이라는 게 이제 김기춘 비서실장의 얘기 아닙니까? 네. 중간에 자다 일어나면 이건 어떻게 됩니까? 글쎄요. 딴 일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이게 문제죠. 퇴근했다 다시 출근하는 경우로 해석할 수밖에 없겠군요. 예. 그 시간에 잠자는 것도 청와대에서 잔 거 아닙니까? 자는 것도 사실은 청와대에서 일 본다 이렇게 얘기도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그 시간에 무슨 일을 했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청와대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일각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구구한 설들 이거는 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단정할 수 있는 건지 과연 그 시간에 제정신으로 7시간 동안에 세월호 참사 상황 이걸 제대로 지켜보고 상황 수습을 이렇게 관장했는지 이것과 관련해서는 자꾸 동문서답을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그 시간 어느 지무실에 있는지는 경호상 밝힐 수 없다. 그러니까 청와대가 피습을 당하게 되면 대통령이 있는 곳을 그 시간대를 추정해서 공격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못 밝힌다. 이런 얘기죠. 네.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보고됐는지 이것과 관련해서는 대통령 기록물이다 해가지고 또 공개를 못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 기록물 NLL 관련 발언 탈탈 털어가지고 동네방네 이렇게 떠들고 다녔던 그 당은 어떤 당이죠? 다음 대선 때쯤 되면 누가 또 이거 줄줄 읽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줄줄 읽으면 그때 새누리당 아무런 반박도 못 하겠죠. 자기들이 한 일이 있는데. 참 갑자기 또 생각이 났는데 말이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좀 우습긴 합니다만은 제가 예전에 인터넷에서 이제 8년 전, 지금으로부터 말하자면 10년 전이겠군요. 막말을 한 것을 갖고 말이죠. 새누리당 당시 상대 후보 이노근 의원이죠. 그 당시 제가 인터넷 방송에서 했던 말들을 갖고 아파트촌, 학교 앞에서 스피커를 틀어놓고 짱짱하게 들려주는 겁니다. 그래 놓고는 애들 교육에 도움이 안 되는 김용민 후보다. 그랬던 일이 있었습니다. 애들 교육 생각한다면. 그렇게 교육이 안 된다면 다시 틀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글쎄 말입니다. 제가 그거 보고 좀 기가 막혔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정치적 정략적 이게 부합된다고 하면은 앞뒤 가리지 않는 새누리당인 거죠. 여간 이번에 7차례 세월호 참사 당일에 지시했다는 이런 김기춘 비서실장의 발언 얼마만큼 신빙성을 담보하고 있는지 지금 시대에 확인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경향신문 일면 기사를 보겠습니다. 오늘 세계일보도 이 내용 일면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남녀평등 수준이 세계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위스의 민간 싱크탱크인 세계경제포럼이 세계 142개 나라를 대상으로 해서 남녀 성별 간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격차를 조사해서 2014 글로벌 성격차 지수 보고서를 내놓았는데 대한민국은 117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111위였는데 말이죠. 오히려 6단계나 하락했다고 합니다. 1등 아이슬란드, 2등 핀란드, 3등 노르웨이 이렇게 돼 있는데 말이죠. 대부분이 북유럽 국가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말이죠. 인도, 우간다만도 못한 그런 순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 대통령 지난 대선 때 박근혜 후보 캠프에서 내걸었던 캐치프레이즈 가운데 하나 아닙니까? 그 여성 대통령이 됐는데 남녀 평등 지수는 꼴찌 수준인지 이것도 한번 좀 물어볼 일입니다. 서울신문 6면을 보겠습니다. 경찰이 통상적인 북한 소식을 전한 복수의 언론사에다가 친북 기사니 삭제해달라 이렇게 요청해서 물의를 빚었죠. 그 복수의 언론사 중에는 서울신문도 포함됩니다. 최근 4년여 동안 경찰이 친북 콘텐츠로 분류해서 언론사나 시민사회단체, 블로그 운영자 등에게 19만여 건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삭제 대상 글 중에는 반전 평화 메시지를 담는 등 북한 지도층이나 체제를 고모 찬양했다고 보기 어려운 내용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친북의 범위를 굉장히 넓게 인정해서 꼼꼼한 검토도 없이 하여간 경찰이 요청한 것에 대해서 거의 눈 감고 통과시켜준 그런 의혹이 있다라는 것이요. 올 경찰이 삭제 요청한 것 89%를 통과시켰다는 겁니다. 일상적인 반전 평화 이것마저도 친북 논리라고 볼 수 있는 건지, 그렇다면 북한이 지금 반전 평화를 외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반전 평화를 또 반대한다는 겁니까? 경찰은 전쟁하자는 건가요? 평화는 안 된다 이건가요? 이런 자의적 판단, 이게 바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요인 아니겠습니까? 예. 이렇게 무더기로 요청한 경찰도 문제지만 이걸 그대로 또 승인해준 네. 예,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네. 좀 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예. 저희 국민 TV, 국민 라디오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와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만들 때 설계를 했습니다. 지금같이 비정상적인 방송 환경 또 이런 심의 환경 속에서는 이거는 결국 권력에게 불편한 발언이 제약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런 비정상적인 그런 구조 속에서는 심의를 받지 않겠다. 독립 언론으로 서도록 하겠다. 법 외 언론으로 서는 것이 언론의 정체성, 건강성을 유지하는 첩경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자들에게는 심의를 안 받고 있습니다. 오로지 우리 조합원, 애청자 여러분들의 이런 현명한 판단과 시민의식 속에 이렇게 통제를 받고 있을 뿐입니다. 세계일보 이면으로 가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이 부채 함정에 빠진 모습이다. 돈을 풀어도 빚에 발목 잡힌 경기는 좀처럼 뛰지 못하고 있다. 버는 것에 비해 빚이 지나치게 많다 보니 그 무게에 눌려서 정부 부양 측이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예. 작년 말에 GDP 대비 부채 비율이 임계치보다 10에서 46%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죠. 현재 가계와 비영리단체의 부채 규모가 1219조, 비금융 민간 기업이 1810조, 정부, 공기업 등 공공부문은 1641조 이렇습니다. 이 자료는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실에서 이렇게 확보한 거라고 하는군요. 또 한국은행 자료도 인용해서 이렇게 세계일보가 경제 주체별 부채를 계산했는데 다 1000조가 넘습니다. 자, 일본형 장기 침체에 빠질 우려가 있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가계저축률은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소득에 비해서 부채가 많다 보니 돈을 풀어도 회생의 기미가 안 보이는 현실,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그 이유가 단기 부동자금 첫 750조 이렇게 돌파했다고 하는데 시중에 투자처를 찾지 못한 그런 자금이 바로 단기 부동자금 아니겠습니까? 예. 단기 부동자금이 늘어났다. 이거는 결국 경기부양 측이 소비와 투자로 이어지지 않고 있음을 나타내는 징표로 해석되는 것입니다. 어제가 저축의 날이었던가요? 네. 예, 가계저축률이 3.4%. 예, OECD 평균과도 좀 거리가 먼 그런 수준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OECD 평균에 비교 대조가 될 것 같으면은 뭐하러 자꾸 이렇게 OECD에 가입을 했는지 탈퇴하는 게 그래도 좀 나라 망신 덜 당하는 격이 아닐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경향신문 이면 제목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최경환만 모르는 경제위기. 최경환이 누굽니까? 경제부총리 아닙니까? 예.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경제 현안 인식이 대단히 아니하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전세값 폭등, 이 현실인데요. 대책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예, 곧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정부가 개입을 많이 해서는 안 된다. 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자금이 지금 속속 이탈하고 있죠.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자본 유출이 발생하더라도 여파는 제한적이다. 예. 근데 국제금융계는 미국이 금리 인상하면 한국이 직격탄을 맞을 위험이 제일 크다 이렇게 분석하지 않습니까? 글쎄 말입니다. 예. 거꾸로 해석을 하고 계세요. 가계부채 문제. 현재 상황에서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다. 구조적 위기로 갈 가능성은 낮다. 아니 모든 지금
분야의 부채가 이 지금 1,000조 원대를 돌파를 한 상황인데 말이죠. 예. 네, 최경환 부총리 집안 가게는 뭐 그런 모양이에요. 예, 감내할 수 있는 수준. 자기 개인과 집 밖에는 별 관심이 없는 그런 보수의 그 경제부총리라서 그런가요? 예. 정부 부채 부분만 보더라도 빚 걱정은 하지만 정책 타이밍 때문에 뭐 현재 이 상황에서 크게 개선할 여지는 없다. 또 이렇게 나오고 있단 말이죠. 국정감사에서 발언한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경향신문이 재구성한 건데, 자, 빚 폭탄, 외국 자금 이탈,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구조적인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여당도 걱정이고 세계일보 같은 보수 언론도 걱정인데 홀로 낙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불관원, 이런 말을 여기다 갖다 쓰네요. 경향신문이. 예.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 만약 경제 위기가 온다면 건전성이 훼손된 상태에서는 정부, 가계, 기업 어느 하나도 안전판으로 작동하기 힘들다. 달러 발권력의 미국과 재정이 넉넉한 독일, 외환 보유액이 풍부한 중국, 자국 내에 국채 수요가 있는 일본을 제외하고는 국가 부채 누적에서 자유로운 나라는 없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대우가 망할 때 또 대우의 그 경제 싱크탱크의 수장 아니었습니까? 예. 우리 이한구 의원이 말이죠. 망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 걱정 태산입니다. 이분이. 대우경제연구소에 있었죠? 예, 예. 소장이었습니다. 예. 그분 말씀을 좀 새겨들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은 여당이기도 하고 같은 또 TK권 아니겠습니까? 지역구가. 한겨레 일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전셋값 이야기로 한번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전셋값이 2천만 원 뛰었다는데 그나마 구경도 못 해봤어요. 물량 구경조차 못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2천만 원이나 전셋값이 뛰어서 뭐 참 이래저래 한숨이 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들어가 보겠다. 찾아보니까 그나마도 물량이 없다는 겁니다. 이놈의 물량 다 어디로 갔나요? 예. 가을 이사철인 최근 서울 시내 주요 아파트 단지마다 전세 물건의 씨가 마르고 월세 물건만 넘쳐나는 이런 그 수급 불균형 현상이 극심해지고 있는 것이죠. 특히 서민들이 찾는 소형일수록 전세난이 더 심한 상태여서 경기 침체기의 고통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는 거죠. 서울 불광동의 이 금탑 부동산 중개사무소 사장 말을 한겨레가 인용합니다. 지난해까지는 이맘때 이사철에 그래도 소형 전세 물건이 간간히 나왔는데 올 가을에는 아예 씨가 말랐다. 집주인들이 계약 만료 기간이 된 기존 전셋집을 월세로 돌리는 게 유행처럼 번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표로도 나타나고 있는데 서울 지역 아파트 전셋값은 올해 들어서 9월까지 3.6% 상승했는데 특히 서민들이 많이 사는 중소형 아파트가 밀집해 있는 강북권의 오름세가 가파릅니다. 예. 은평구 5.57, 강북구 5.48, 그리고 동대문구 5.21%의 오름폭입니다. 여기가 서울 평균치를 넘어섰다고 하는군요. 지금의 전세난, 전세 소멸 시대로 가는 과도기적 현상이기 때문에 쉽게 끝나기 어려워 보일 텐데요. 세입자들이 반전세나 월세로 이동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금융, 세제, 임대차 보호제도 등의 이런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하는 게 필요하다. 예, 최민섭 서울벤처대학원 대학교 교수의 진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최경환 부총리는 정부가 많이 개입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집값 올리는 데는 적극적으로 개입했는데 말이죠. 네. 전세는 별로 관심이 없다. 예. 이런 얘기죠. 결국 이제 새누리당이 누구를 위한 당인지가 바로 여기서 극명하게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 전세 문제는 결국은 이 저금리 기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집주인들이 뭐 전세 나와도 이자로 월세 내놓는 것보다 훨씬 손해를 보니까 예. 월세로 전환하는 거죠, 당연히. 예. 오늘 중앙일보가 웬일인가요? 공무원연금법 새누리당 안에 대해서 비판의 그런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공무원들 이야기를 귀담아 들으면서 말이죠. 이런 겁니다. 오늘 중앙일보 3면을 보면은 공무원이 이혼할 경우 배우자에게 연금을 쪼개줘야 한다는 거죠. 공무원 연금 개혁으로 연금이 깎이는 데다 배우자와 나누게 되면은 본인 손에 쥐는 게 현재 3분의 1 정도로 줄어든다는 거죠. 이 때문에 공무원 사회가 삭감과 분할이라는 이중의 연금 쇼크에 빠졌다는 겁니다. 예. 자,
2010년 공무원 생활을 시작해서 33년 근무할 경우 지금대로라면은 노후에 받는 연금이 219만 원인데요. 새누리당 법안을 적용하면 168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공무원이 되자마자 결혼하면은 연금 기여기간과 혼인기간이 일치합니다. 만약 이런 조건에서 노후에 이혼한다면 168만 원 중에 84만 원을 배우자에게 떼어줘야 한다는 거죠. 연금 개혁과 이혼을 거치면서 연금이 원래의 38%로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무원 사회에서는 충격이 큽니다. 교육부의 한 사무관은 공무원 연금은 국가 발전에 헌신한 데 대한 보상의 개념이 들어있어서 다른 연금과는 성격이 다른데 분할하려는 이유를 알 수 없다. 연금 축소도 모자라 분할까지 하도록 제도를 이렇게 한꺼번에 바꾼다니 황당하다. 예, 하위직 공무원의 불만은 더 큽니다. 안전행정부의 한 주무관은 이혼하는 것도 화가 날 텐데 연금까지 나눈다면은 이게 정말 더 억울할 것 같다. 위자료 차원에서 재산을 분할할 수도 있겠지만은 연금은 다르게 봐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예. 이 중앙일보가 공무원들의 이혼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있는 거고요. 요즘 또 황혼 이혼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니까 이게 뭐 현실로 다가올 그런 공무원들이 적지 않아서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예. 자, 이혼 가능성을 아주 높게 두고 있다는 점만은 명징해 보입니다. 예. 서울신문 구면으로 가보면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피고인인 유성 씨와 관련된 증거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국가정보원 직원들에게 줄줄이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자, 그런데 피해 당사자인 유성 씨의 입장은 어떠하냐? 오늘 서울신문이 이 점을 주목했습니다. 예. 유성 씨 말은 이거 대단히 미흡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형량이 낮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용민 변호사도 법원이 국가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이 대한민국을 공문서를 위조하는 나라로 만든 사람들에게 이 지나치게 낮은 형을 선고했다라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가장 많은 형량이 징역 2년 6개월이네요. 보니까 국정원 직원이 아니라면은 이게 과연 최고 형량 2년 6개월 가능한 얘기일까요? 관련한 비슷한 내용이 한국일보 신면에도 실렸습니다. 김용민 변호사가 한국일보 기자에게는 자기 집에 든 도둑을 때린 사람에게도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는 법원이 국가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대한민국을 공문서 위조 국가로 만든 피고인들에게 지나치게 낮은 형을 선고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20년 대공수사 경력을 인정해서 감형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경력의 결과물이 간첩 증거를 위조한 이 사건 아니냐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유성 씨가 저희 국민TV에 옵니다. 오늘 저녁 7시 반에 국민카페에서 유성 씨와 관련한 책 북콘서트가 있는데 7시 반 서울 합정동 국민카페 여러분 많이 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국정원 증거 조작은 결과적으로 법원도 속인 그런 사건 아닙니까? 글쎄 말입니다. 그런데 판사들이 이렇게 판결을 내린다는 것도 참 납득하기 힘듭니다. 한국일보 신면을 본 말이죠. 거창 주민들이 법조타운 찬성 서명부가 날조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니까요. 법무부 고위관리가 도리어 문제를 제기한 주민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해서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그 한국일보가 입수한 그 최근에 그 간담회 녹취록을 보면은 거창군 학부모가 법무부는 날조된 찬성 서명부를 제출한 거창군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법무부 교정본부 책임자는 거창군이 4년 동안 주민들을 속인 거창한 죄목이 있기 전에 군을 지켰어야 할 의무는 주민에게 있었다. 그 의무를 4년 전에는 안 하고 이제 와서 한다고 해서 이미 진행된 법적 절차를 뒤집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예, 속은 주민들이 문제라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참, 또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좀 짚어보겠습니다. 조선일보 8면을 보면요. 조선일보로부터 북한 전문가라고 평가받고 있는 서대숙 미국 하와이대 석주아 교수의 발언이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이 박정희 김대중 정부 때보다 낫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니, 박근혜 정부가 대북 정책을 뭐 한 게 있나요? 한 게 없지 않나요? 그래서 낫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낫다는 아무것도 겁니까? 안 해서. 아무것도 안 해야. 가만히 있어야
잘하는 거다. 이런 인식인가요? 하여튼 제목 자체에서 벌써 실소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4대강 전문 국회의원 하면은 바로 박수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입니다. 공주가 지었군데 4대강 강바닥이 썩고 있다. 뭐 강물도 썩고 있지만 바닥도 썩고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 바닥을 파가지고 뭐 말끔하게 만들어 놓았다고 정부가 홍보하는 4대강 아닙니까? 4대강 하상토, 그러니까 4대강 바닥에 있는 흙이 모래나 자갈이 아닌 점토질로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점토질은 점도와 밀도가 높은 흙인데요. 이게 바로 녹조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으로 꼽힌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생물이 못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토교통부는 32곳의 퇴적토 오염 검사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의혹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조중동이 말이죠. 신해철 씨의 사인과 관련해서 위밴드 수술과 관련한 그런 논란이 커지니까 혹시 그것이 신해철 씨 죽음과 연관이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죠. 예, 그런 그 의혹들이 지금 SNS를 중심으로 번지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가 한 목소리로 이렇게 조선일보는 5단, 중앙일보는 3단, 동아일보는 3단으로 해서 사회면에 보기 좋게 싣고 있습니다. 위밴드 수술 괜찮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 이와 관련해서 한국일보가 사회면에서 실은 내용, 이게 좀 더 뭐랄까요, 사실에 접근하기 위해 애를 쓴 그런 흔적이 보입니다. 신해철 씨는 지난 19일에 서울 송파구의 한 병원에서 장협착 수술을 받았지요. 그리고 이튿날 그 수술부 위에 통증을 느끼고 열이 나서 진료를 받고 귀가했다가 지난 22일 오전에 복부와 가슴 부위에 통증을 느껴서 그 병원에 재입원했는데 그러다가 오후에 심정지가 와서 혼수 상태로 서울 아산병원에 이송됐다가 닷새 만인 그제 저녁에 8시 19분쯤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사망했습니다. 신해철 씨의 응급수술을 시행한 서울 아산병원에 따르면 신해철 씨는 배 안에 장유착과 손상이 있어서 이를 잘라내는 수술을 하고 심장을 싸고 있는 심막을 열어주는 수술을 시행했는데 장협착 수술이 잘못돼서 장을 절제한 부분이 터졌거나 다른 부위가 손상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한 대학병원의 외과 교수가 이렇게 의견을 남겼네요.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장 서영석입니다. 언론인으로 살아온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돌아보건대 힘 있는 사람들이 큰 돈을 써서 만든 방송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힘없는 사람들이 한 푼 두 푼 모아 만든 방송은 국민TV뿐입니다. 국민TV가 지속 가능해야 이 나라 언론의 근간이 바뀔 수 있고 그리고 희망을 잉태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월 11,000원의 조합비 납입.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자동납부는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0933, 서울전화 3144-7737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언론혁명으로, 그래서 자부심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청와대 비서실에 대한 국정감사. 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김기춘 비서실장의 일문일답. 2013년 1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총 132개 공공기관의 장감사이사 등 213명의 지휘에 대해서 모두 205명의 친박 인사들, 즉 박피아가 임명됐습니다. 그야말로 우리 대통령 약속과는 좀 다릅니다. 실제로 최근에 아니라고 주장하실 수도 있는데 한번 보세요. 인수위 출신 대선 캠프, 새누리당 기타 이런 분들이거든요. 제가 일일이 호명하지 않겠습니다. 특히 그 담화문 발표 이후에 낙하산 인사, 그러니까 5월 19일 이후에 없으셨어요? 이렇게 인사하는 것은 대통령 지시사항을 정부, 산하단체가 모두 어기거나 항명한 거죠. 아니면
청와대가 방치한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희들은 낙하산 인사하지 않습니다. 자격 있는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그렇다면 김성주 한국적십자사 총재 이분은 어떻게 발탁하신 건지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과 김성주 총재의 일문일답. 중국이라는 나라는 돈만 주면 살인까지 한다. 인도라는 나라는 가난한데 개나 돼지나 소랑 똑같이 산다. 그게 잘못된 줄도 모른다. 이런 발언하신 거 이게 적십자 원칙의 첫 번째 인도주의 그거하고 어떻게 융화가 되나요? 제가 아마 좀 젊었을 때 제가 좀 과격한 발언이 있었다면 죄송하지만은 우리 속담에 40이면 불혹이고 50이면은 지천명이다 이런 얘기 알고 계시죠? 네. 근데 45살 때 한 발언을 가지고 젊어서 한 실수다. 다 그렇게 변명하시겠어요? 죄송합니다. 예. 증인께서는 공직을 처음 해봤기 때문에 이런 실수를 하셨다 이렇게 발언하셨는데 1981년부터 83년 경력을 보면은 런던 스쿨 오브 에코노믹스 앤드 폴리티컬 사이언스에서 석사학위 공부를 했다고 돼 있어요. 정치학을 공부한 사람. 그리고 2012년에는 박근혜 대선 후보 공동선대위원장을 하면서 엄청난 정치적인 발언과 정치에 대한 비판을 하셨어요. 이런 정치학을 공부했고 또 정치적인 발언, 대통령 후보 선대위원장까지 하셨던 분이 공직에 대해서 몰라서 처음이어서 실수를 했다. 그거 좀 핑계치고 너무 유치한 거 아닙니까? 사과를 하실 거면은 깨끗하게 하시고 그런 말도 안 되는 핑계 대지 마시고 다시 제대로 사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의원님 말씀 맞고요. 저도 제가 정치학이 아니고 사실 국제정치학을 공부해서 제가 많이 몰랐던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저희들은 낙하산 인사하지 않습니다. 자격 있는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자격은 무엇일까? 혹시 웃기는 거?